안녕하십니까. 작은 시선들을 이어 큰 지성을 만들어가는 정준희의 논, 정준희입니다. 1987년 이후 민주헌정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여겼던 내란이 그 헌법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이라는 작자의 손으로 발생한 지 벌써 1년을 넘겼고, 그 우두머리인 윤석열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된 지도 며칠 뒤면 꼬박 1년이 채워집니다. 그 1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우리는 겨우겨우 내란을 중지시켰고, 겨우겨우 우두머리와 협력자들을 잡아넣었고, 겨우겨우 탄핵을 시켰고, 겨우겨우 선거를 치러 겨우겨우 국가를 정상 궤도로 되돌려놓기는 했습니다만, 즉 어찌어찌 살아내기는 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일입니다만, 어쩐지 어디선가 자꾸 덜컥대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생각보다 빨리 안정을 찾았고 생각보다 더 적극적으로 미래 비전도 얻어가고 있어서 다행인데, 그 와중에서도 했어야 할 일들이 자꾸 흐려지고 있는 것 같은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란의 뿌리는 깊고, 내란을 직접 행하거나 그것의 척결을 막아 나서서라도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집단이 끈질긴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개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원하는 대로 다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나 지금의 문제는 우리 공화정 바깥의 그 내란 세력뿐 아니라 공화정을 지키고자 한다고 믿고 있는 우리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아주 불쾌하고 불길한 느낌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정준희의 논은 바로 그 불길함에 관한 겁니다. 정준희의 논 92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월요 브리핑으로 오전 바둑으로 진행되게 되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돌은 먼저 지난주 지기현 재판부에서 있었던 아주 황당한 사태, 즉 지난 1월 9일에 열린 결심 공판이 약 15시간 동안 이어졌다가 결국은 미뤄지고 마는 그 내용에 관련된 겁니다. 피고인인 김용현 등의 변호인단이 이른바 서증조사만, 즉 증거 자료에 관련된 서류 조사만 12시간 넘게 진행을 해버린 겁니다. 그 결과로 애초에 예상되었던 특검의 구형, 그리고 피고인의 최후 진술 등 핵심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한 겁니다. 이에 재판부는 내일인 1월 13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했는데요. 이 사안 자체도 우스꽝스럽지만 그럼 13일에는 완결될 수 있을까?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피고인인 윤석열 측의 서증 조사도 남아있죠. 또 피고인들이 최후 진술을 해야 되는데 이 역시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어떻게 할 건지 저는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국민의힘이 무차별 필리버스터를 했던 것의 연장일까요?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동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이 두 집단의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국회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의해서 보장된 권리이고요. 또 조건에 따라서 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법정 필리버스터라고 부를 만한 이 사안은 애초에 보장된 권리 자체가 아닙니다. 굳이 말하면 법정에서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좀 더 포괄적인 권리를 일부 행사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재판장이 소송 지휘권을 통해서 충분히 제지 가능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9조에 따라서 재판장은 소송 관계인의 진술이나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사건과 관계없는 사항일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 형사소송규칙 제145조는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의견 진술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백히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결국 재판장이 피고인들의 법정 필리버스터를 방치한 거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동안 보여줬던 것처럼
이 1심 판결 과정에서 피고들의 방어권을 인위적으로 제한하지 않았다는 나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싶은 거라고 이해해 줘야 하는 걸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런 선례를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2017년에 박근혜가 변호인단 전원 사퇴라는 수단을 써서 재판을 약 40일간 중단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내란 사건도 아니었고 재판 중반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가장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전두환 내란 재판의 경우에도 재판 초기에 이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었습니다. 또 증인신문과 서증조사 절차가 방대해진 면도 있었죠. 그러나 재판부가 주 2회에서 3회 집중심리를 통해서 1심 사형 선고까지 약 5개월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기소 후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죠. 윤석열은 과거의 그 어떤 사례보다도 아주 추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기현은 이것을 다 받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윤석열은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던 백대현 재판부에게 자기가 집에 가서 뭘 하겠느냐며 마치 재판 방해 및 석방 시도를 안 할 것처럼 한 바도 있지만 일반 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된 첫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한 인물입니다. 게다가요, 이번에 특검의 구형 연기를 시킨 장본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우리가 시간을 확보해줘서 대통령 변호인단이 매우 감사해하는 상황이라고 아주 당당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자신의 시간 끈기 전술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자인한 셈이죠. 과연 윤석열 변호인단이라고 다를까요? 윤석열이 추가 구속된 마당이라 내란 재판을 질질 끈다고 해서 자기에게 이득이 될 것은 없을 겁니다. 이들의 목적은 어떻게든 내란 재판을 난장판으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모습을 희화화시키고 자신의 지지 세력에게 징질될 거리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주기현 재판부가 내란 재판의 엄중함에 걸맞은 단호함을 진작부터 보여주지 못한 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사법부 독립이니 재판 독립이니 하는 말들이 아무런 무게감을 갖지 못하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 첫 번째 돌의 의미는요, 국법에 가장 서슬퍼런 기상을 보여줘야 할 때 스스로를 희화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주고 싶은 말은 저런 인간을 대통령으로 뽑은 자들, 저런 재판부에게 법치의 권위를 부여하는 자들, 그 당신들이 우리를 모두 우습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돌은 오늘 공개된 정부의 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 법안에 관련된 겁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고 있다시피 참으로 답답한 하루다. 내란 우울증이 도졌다. 이게 완전히 결정된 거냐. 뒤통수 맞은 느낌이다. 이런 말들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저는 바로 이 마음이, 이 흔들리고 있는 마음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부터 솔솔 흘러나오기 시작해서 사람들을 경악해하고 있었는데요. 그 실 내용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의 공개를 통해서 상당 부분 확정된 셈입니다. 행안부 산하로 배치된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이 부패, 경제, 대형 참사 등 9대 중대범죄로 그 영역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법률가 출신인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나뉜 이원화 구조를 채택하기로 했다고 하죠. 또 한편 기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공소청은 공소전담기관으로 재편하겠다고 했는데요.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 부분이 삭제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가 명시됨으로써 이 부분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인으로 구성된 사건심의위원회를 신설해
검사의 영장 청구 및 기소 권한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검사의 정치 관여 행위를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하는 것 등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느껴졌던 송치받은 사건에 관련된 보안수사권에 관련된 내용은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요, 이것은 명확히 정부가 주도한 법안으로서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을 지닙니다. 첫째, 중수청이 기존 검찰청의 특수부에서 기소 기능만 뺀 거의 모든 것, 아니 그거보다 더 확장된 권한까지도 갖도록 한 법안이라는 겁니다. 둘째, 우리의 가장 관심을 끌었던, 그리고 가장 문제시되었던 검사의 보안 수사권 존치 여부 차후의 논의 과제로 남기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이 특징을 뭐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의 체면 세워주기를 통해 신설 조직들의 조기 안착을 유도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세워진 체면 밑으로 검찰의 암중 모색 시도가 수용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자, 최대한 제가 이해를 해서 말씀드리면 정부 조직을 재편하는 행정부의 중대 사업이니까 입법부가 아닌 정부 주도로 법안이 마련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그간 검찰에 집중되어 있던 중대범죄 수사의 인적 그리고 법률적 노하우를 중수청으로 자연스럽게 이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기소와 수사의 완전 분리라는 개혁 취지를 반영하려면 형소법 개정을 함께 처리해서 검찰의 재기를 제도적으로 차단했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공소청의 수장을 검찰총장으로 그대로 부르기로 했다는 소식, 당혹스럽게 느껴지는 건 단지 과민하기 때문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현실성을 명분으로 한 검찰 달래기가 과도한 수준이어서 뿌리 깊은 검찰의 영향력이 이제는 중수청과 공소청을 통해서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을 염려하는 것, 근거 없는 기우라고만 생각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오늘 정청래 당대표가 이에 대해서 개별적인 의견을 공개하여 혼란을 키우지 말자라고 한 것, 그리고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가 오전에 밝혔던 이견의 존재를 오후가 되어서는 당정 이견은 없다면서 서둘러 수습을 시도한 것 모두 좋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애초에는 그나마 남은 질서 있는 토론을 위한 선제 조치라는 점에 어느 정도로 수긍할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 내에 강력히 존재해왔던 검찰개혁 의지를 오히려 선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여러 차질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신중함이라는 것이 실제로 전개되는 방식, 그간 너무 자주 보던 그 안 좋은 방식 아닙니까? 최근에 몇 가지 사례에서 연달아 나타났듯 왜 개혁을 열망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그 의지에 생채기를 내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런 신중함을 보이지 않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게다가 입법 예고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상 입법이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라는 뜻이고요. 그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도 제대로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게다가 입법 예고 이후에 토론 과정에서 만약에 정말로 필요하다면 왜 이와 같은 제도를 마련했는지에 대해서 정부가 허심탄회하게 우리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이견이라는 것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선제하고 있는 이 모습이 대단히 불길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놓여진 두 번째 돌의 의미는요. 구관이 명관이라는 신념이 집권 세력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주고 싶은 말은요.
현재 제출된 정부 법안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거친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 합의는 배제되어 있고 특정 이해 당사자의 의견만 경청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개혁의 열망을 지닌 이들에게 책임을 지면서 필요하다면 철저히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이 점점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오늘의 세 번째 돌은 미국의 연방 검찰이 파월 연준 의장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는 어떤 사안에 관련된 것입니다. 파월 의장이 미국 현지 시각 11일 밤 긴급 성명을 통해 지난 9일 법무부로부터 연준이 대배심 소환장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됐는데요. 여기서 대배심이라고 하는 건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피의자를 기소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로서 일반 시민들로 구성이 됩니다. 이 대배심 소환장은 불응할 경우에 법정 모독죄로 수감되거나 거액의 벌금을 물어야 할 정도로 아주 강제력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환의 근거는 지난해 6월 상원은행위원회에서 파월 의장이 했던 증언에 관련된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연준이 청사 건물을 개보수하려고 하는 프로젝트에 예산 집행을 했는데 그게 적정했는지 집중 추궁을 받은 바 있었던 거죠.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한 이후 백악관은 지난해 여름부터 연준 공사 비용 초과와 고가의 건축 문제를 계속 부각해 왔던 차입니다. 파월 의장은 이번 위협은 지난 6월의 제 증언이나 연준 건물 개보수와는 관련이 없다. 그것은 명분에 불과하다. 형사고발 위협의 본질은 연준이 대통령의 선호가 아니라 공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기준에 따라 금리를 결정했다는 데 있다고 주장하고 있죠. 물론 연준과 파월 의장의 주장이 반드시 공익에 부합한다고만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독립기구인 연준 의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옆으로 치고 들어오는 형사적 개입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 기가 찬 노릇이죠. 국내 검찰 개혁 논의에서 흔히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논리로서 세계 주요국의 검찰에게는 수사권이 없다는 것이 제기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례에서도 보듯이요. 미국 연방 검찰에게 수사권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필요에 따라 이렇게 수사 개시 및 진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처럼 검찰이 평소에도 자체의 수사 단위를 운용하면서 직접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수사기관에게 협조 요청을 하여서 협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은 다르다고 하겠죠. 또 형사재판이라는 것이 미국에선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에 의해 유무죄 평결이 이루어지는 까닭에 기소 전에도 대배심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어느 정도의 시민 통제가 먹힐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두고 있다는 점도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런 제도조차 대통령이 원하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돌의 의미는요. 삼권 분립과 독립적 제도 운영으로 세계의 민주주의의 표본이 되어 왔다고 자랑하는 미국에서도 이렇게 트럼프의 독재를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주고 싶은 말은요. 이제 우리가 가장 앞서서 우리만의 민주적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정부의 개혁은 현 정부가 원하는 일을 무난하게 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맞닥뜨린 이 민주공화정의 위기를 우리의 방식으로 돌파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네 번째 돌은 아직도 진행 중인 내란과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내란적 의식에 관한 겁니다. 최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교수협의회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9일의 일이었는데요. 헌법 수호와 학문의 자유를 위해 내란 세력의 퇴진을 요구한다는 제목을 달고 있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일부 이사가 한중연 소속 교수들의 12.3 내란 규탄 시극선언을 했던 것을 두고 기관 발전에 중요한 장애 요인이 될 것으로 규정했다면서 한중연 교수들의 학문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압박일 뿐 아니라 이들 이사진이 얼마나 반헌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이 성명서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3월에 열린 바 있는 한중연의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한중연 교수 43명이 냈던 12.3 불법 계엄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에 대해서 복수의 이사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대목이 명확히 확인됩니다. 한 이사는 교수들이 연구 성향이나 방향을 표명하는 것은 가능하나 집단적으로 특정 정책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사는 일부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행동은 기관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한 장애 요인이라고까지 말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앞선 이사는 교수진의 의사 표명은 자유이나 집단 행동은 불가하다는 주장이고요. 후자의 이사는 심지어 내란 세력에 대한 비판이 일부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 것이어서 허용할 수 없다고 말한 겁니다. 이게 무려 교육부 산하의 정규 학술기관이자 고등교육기관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사 몇 명의 의견일까요? 김주성 이사장은 지난해 4월 자유기업원 주최 북콘서트에서 축사를 하면서 한중연의 반자유주의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고민이 많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사장이라는 자가 자유기업원이라는 지극히 편향된 집단에 가서 이런 축사를 하는 건 괜찮고 교수진이 헌법을 어긴 내란 세력에 대해 비판声明을 내는 건 반자유주의라는 이 궤변은 대체 뭔가요? 시민의 자유를 중시하는 민주공화정의 질서와 자유를 짓밟은 게 바로 내란 세력입니다. 이것을 비판하는 건 당연한 자유의 영역일 뿐더러 학술 교육기관의 교수가 해야 될 책임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이사장과 이사진은 내란 세력에 의해 임명된 잔당들입니다. 독립기구들의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민주적 제도가 정작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이들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는 걸 아주 잘 보여주는 또 하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란을 지지하고 보조했던 자들이 아직도 행정부 내에 있고 검찰에 있고 사법부에 있고 아주 각급 기관들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 지금 필요한 건 단순히 장식을 위해 필요한 몇몇 개혁 코스프레가 아니라 지난하고도 장구한 우리 의식의 혁명이자 철저한 인적, 제도적 청산 그리고 재구성일 것입니다. 이 네 번째 돌의 의미는요. 지금도 내란은 진행 중이며 내란 척결이라는 건 아주 멀고도 지난한 싸움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드리고 싶은 말은요. 내란을 척결하는 게 단순히 사법적 재판과 절차만을 통해서 가능한가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개혁적 야당, 시민사회가 내란 청산과 진정한 개혁을 위해 대오를 견결히 유지해야 할 때인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무리 봐도 이상합니다. 오늘 둘 마지막 돌, 다섯 번째 돌은 지난주 댓글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목요일에 논의 다뤘던 두 정당 이야기에 달린 댓글인데요. 스타린 82님의 댓글입니다. 어렸을 적 매일 들었던 심야 라디오처럼
이제는 논을 듣고 있으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때 같은 순수한 마음도 빛나는 희망도 없지만 저와 우리 논객님들을 보며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좋은 세상이 그저 꿈만은 아닐지도 모르겠다고 말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여러 의미 있고 좋은 댓글이 우리 논에 달립니다. 유튜브 생태계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죠. 어느 유튜브든 내용도 제대로 보지 않고 자기 주장만 잔뜩 늘어놓는, 그것도 혐오성 댓글이 넘쳐나는 시대에 이런 댓글창을 유지할 수 있어서 저는 무척 보람을 느낍니다. 이것은 모두 논을 하는 이 논주의 의지와 제작진의 취지를 잘 받아주신 우리 논객들의 참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이런 좋은 댓글들이 있었음에도 애프터 서비스에 자주 반영하지 않은 것은 혹시라도 우리 논이 칭찬과 동의의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댓글만 중시한다는 그런 인상을 주지 않을까 하는 자격지심 탓이었을 겁니다. 솔직히요, 100마디 좋은 말보다 한마디 안 좋은 말이 더 큰 영향을 주고 상처를 주는 것이 사실일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저는 아무런 자격조차 갖추지 않은 댓글 애시당초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거는 논을 위한 게 아니라 난을 일으키기 위한 것에 불과하니까요. 그러나 어느 정도 논의 형식을 취하는 댓글 가운데 응답해야 될 비판적 댓글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은 얕은 오해이거나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견해 차이를 반영해서 답을 드려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 와중에도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댓글들 부지기수로 만나고 있습니다. 논의 여러 목적 가운데 하나는 제가 필요한 논을 던져서 소중한 사람들을 모으는 데 있습니다. 그런 분들일수록 세심하고 조심스럽기 때문에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고 이 유튜브 생태계에 잘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희 논은 그런 분들에게 여기에 좋은 공간이 있습니다라고 말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가꾸고 풍성하게 하는 건 바로 그분들, 여러분들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결코 이상적일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상을 논의하고 추구하면서 조금이라도 나은 것을 위해 조금씩이라도 나아가는 것만이 대안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새로운 야만의 시대에, 이 무지성의 끔찍한 발화의 시대에 이 작은 기지가 큰 미래를 품을 곳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봅니다. 5번째 돌의 의미는 댓글 달아주신 분이 잘 보셨듯 그 혼자만이 아닐 겁니다. 해드리고 싶은 말은요, 반성하며 존중하며 낙관하는, 그리고 비관 속에서도 낙관을 잃지 않는 분들이시여 어디서든 모여 계셔라. 잘 살아 계셔라. 좋은 세상 만들려면 더 오래, 더 총기 있게, 더 겸손하면서도 더 용기 있게 살아야 할 듯하다는 겁니다. 오늘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많이 충격도 받고 실망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3번째 돌부터 귀에 안 들어온다고 말씀을 주시기도 하는데요. 제가 둔 이 5가지의 돌은 결국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 비평이나 정치 비평을 소위 공학적으로 하는 걸 무척 싫어합니다. 공학이 문제라서가 아니라 이른바 사회공학이나 정치공학을 운운하는 이들이 정작은 현실이 작동하는 법을 대단히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 과정에서 옳고 그름의 가치를 마치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이들의 것으로 치부하는 그 건방짐이,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결과적으로 더 하나만한 말들이나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싫어서입니다. 그런 면에서 정치공학적 분석과 비평의 와중에 종종 등장하는 소위 집토끼론도 매우 싫어합니다. 집토끼는 어차피 고정된 것이니 산토끼를 잡으러 가는 게 현실 정치의 지혜인 것처럼 말하는 민주정치의 주권자를 대상화하는 그 방식 때문이죠. 또 반대로 지지층을 바라보는 정치의 협소함을 지적하는 게
마치 무슨 대단한 식견이라도 되는 양 떠버리는 건 역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란 무릇 지지층의 의사를 대리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인데 지지층의 그런 마음과 의지를 살피는 일이 마치 국사를 망치는 지름길인 것처럼 폄훼하곤 하죠. 정치는 지지층의 의지를 구현하기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다만 그 의지가 단순히 일부만의 이익이 아니라 전부의 이익 혹은 적어도 공동체 다수의 이익임을 성공적으로 설득해내는데 그 성공의 여부가 달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큰 의미의 정치가 지지층의 지지를 고정된 것으로 여기고 설득이 아닌 배반 혹은 무시의 방식으로 지지층이 아닌 곳의 지지를 끌어오는 곳에 있는 양 혹은 주권자인 시민의 의지와는 꽤 다른 곳에 해답이 있는 행정공학적 전문성의 영역인 양 행동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어서 불길합니다. 저는 아직도 이 신뢰를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땀 흘려 지켜낸 민주공화정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우리가 피땀 흘려서 버텼습니다. 그 우리를 먼저 지켜주고 그 우리를 의미 있게 키워가지 않는 정치 반드시 실패합니다. 정준이의 논 92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꾸실 꿈이 위로가 되고 내일 맞을 아침이 용기를 주길 바랍니다.